네, 여러분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들어서요. 저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 학생들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시지역계획 박사 과정에 있는 조규원이라고 합니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저는 메타버스를 잘 모르지만 듣는 순간 이게 되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부동산에서 되게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수도권에 이제 인프라가 집중이 되고 거기에 많은 인구들이 모임으로써 발생하는 지역별 지대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메타버스가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라는 그런 물리적 제약을 되게 해소해주면서 이제 정말 뭐 지역별로 내가 어디에 산다, 어디에서 어디에 접근성이 얼마나 좋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근데 동시에 또 보여주신 BMW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사례를 보면 결국은 이 가상이 현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냥 매체로서만 역할을 하진 않을까, 현실에 만드는 어떤 인프라의 그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로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혼동스러운데, 메타버스가 정말 우리 실세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집착, 그래서 막 내가 어느 곳에 살아야 하는지, 그런 한국 사회가 가지는 이런 지역계 문제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되게 중요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좀 그 결론스러운 얘기를 먼저 좀 드리자면,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내지는 비대면, 메타버스도 사실 그런 이제 기조가 있는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현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해지는 약간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암만 고도화되고 정말 정밀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인 의미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고 무엇인가 실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공간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공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고, 또 뭐 직방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본사를 아예 없애고 메타버스에서 출근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재택근무하는 그런 사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의 발전이 사실은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멀더라도 좀 생활의 퀄리티가 더 높은 주거 지역에 가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들을 열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부동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왜냐면 아까 non-fungible 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실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논의가 충분치 않겠지만 그런 논의의 갭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더 많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정확하게 뭔지 아직 이 메타버스에서도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한번 같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이자 도구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을 대체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현실에 있는 공간에,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메타버스 리터러시라는 말을 거기다 만약 적용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가 좀 배려를 낮추는 여러 가지 뭐 고민들,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질문들이 저희 그 환경대학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 좀 요청했을 때도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저희가 공간을 다루는 그 학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 간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쪽에 관심들과 이제 우려나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안 해봤는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의 숲이나 포켓몬고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임도 약간 메타버스랑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일단 궁금했고, 두 번째 질문은 약간 부작용에 관련된 질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디지털이랑 조금 먼 사람인데,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지털이랑 좀 멀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약간 궁금하고, 이런 머신러닝 같은 것도 돌릴 때나 아니면 마이닝 같은 거 할 때 많은 열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게 약간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이 배출하거나 해서 약간 좀 기후변화 같은 거에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은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세 개의 질문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두 개가 있다고 해놓고 세 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모동숲이나 그 포켓몬고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 현실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일단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막 일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공간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런 메타버스의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동숲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 소셜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섬을 사서 비행기표를 사갖고 섬에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섬을 내가 꾸미고, 그리고 섬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다른 사람 섬에 방문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뭔가 내가 막 열심히 낚시하고 농장을 하면 뭔가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집을 짓고 뭔가 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 세계의 경제적 가치와는 연동되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사실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종의 그 초기 버전의 약간 그 메타버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나요? 수천조 개. 은하계는 수천억 개. 사실 셀 수도 없죠. 근데 그렇게 별이 많고 은하계가 많고 막 행성이 많고 막 이러면 우주는 몇 개죠? 우주는 하나예요. 별이 아무리 많고 뭐 성간, 은하계, 갤럭시 아무리 많아도 우주는 하나입니다.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하죠. 메타버스가 우주랑 똑같아요. 로블록스가 1000개가 있고 마인크래프트가 1000개가 있고 모동숲이 10,000개가 있어도 그거 하나하나가 메타버스가 아니고요. 그냥 그 모든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합쳐서 그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동숲은 메타버스의 일부분인 거죠. 근데 과연 그 이제 속성이 얼마나 그 메타버스와 닮아 있느냐. 지구 같은 행성이 전 우주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마다 다르듯이 메타버스도 그런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사실은 포켓몬고는 게임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세대의 격차라든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 때문에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어르신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왜? 스마트폰밖에 안 파니까. 다른 폰 안 팔잖아요. 옛날 같은 폴더폰 안 파니까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그분들이 스마트폰 쓰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카톡이랑 전화만 써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쓰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가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수용은 하겠지만 그 수용의 깊이나 레벨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연세 있는 분들 중에 인터넷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 인터넷 없이 사시는 분도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대중화가 된다 한들 그분들이 반드시 메타버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부 세대들과 함께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기겠지만 여전히 그 어떤 격차라든가 아니면 그 각각의 기술들을 수용하는 세대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래에도 여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 뭐 딥러닝 뭐 이런 거 돌릴 때 결국 이제 GPU를 돌리면 이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고 또 열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서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가스비라고 하죠. 이더리움 같은 거 하려면 막 이게 트랜잭션 할 때마다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환경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지금 기업들이나 기술 혁신가들이 뭐를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다 전기예요. 그러면 그 전기를 화석 에너지를 갖고만 충당한다면 그것도 환경 문제겠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뭐 태양광 설비를 거기다 한다거나 내지는 뭐 수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숙제이자 뭐 우리에게 과제, 기술적 챌린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주신 거에 특히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일 것 같아요. 저희가 줌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굴리지 않고 10명이서 간단하게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또 이제 세이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어떤 게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항상 공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잘 활용하고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또 순기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선전했죠. 네, 그래서 줌이나 화상회의나 이런 그것도 어떤 관점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선전했다고 생각하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모동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초딩 엄마다 보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아이랑 하거든요. 마인크래프트하고 뭐 모동수까지는 제가 아직은 맡고 있는데 그 디지털 세대의 격차를 저도 느낍니다. 저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수업을 하면서도 근데 디지털 격차는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핸드폰 못 쓰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못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지금 아이들은 그거를 정말 너무 쉽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아마 계속 격차는 발생할 거고 그거를 잘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어떤 기술들에 대한 이해는 하고 그래야지 이제 세대 간의 이해가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문제거든요. 못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공감대가 없어진다.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게 문제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사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과정 동영학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듣고 이해하기에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랑 그리고 플랫폼이랑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이런 플랫폼의 경쟁 속에서 결국에는 플랫폼 독점 같은 현상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그런 가치와 현실 세계에서의 가치가 충돌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충돌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기본이 세 가지. 아까 첫 번째 분은 세 가지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주셨고 그래도 세 가지를 쪼개 주셔갖고 좀 답변하기가 좋은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요소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전에 컨텐츠 뭐 이런 쪽에서 보면 CPND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CPND. 그 컨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사실은 메타버스도 유사합니다. 메타버스의 요소에서 제가 아까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제 책에는 이제 7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안에는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하면 이제 뭐 상호작용도 있고 경제체제도 있고 그 안에서 있는 수많은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그 요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다
다 중요합니다. 다만 그 모든 걸 다 갖춰야 하느냐라고 하면 현실 세계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아직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상상하는 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려면 지금 이 속성들이 균형감 있게 더 많아져야지만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성도가 높고 이 CP&D 아키텍처의 많은 부분들을 잘 디자인해 놓은 플랫폼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쓰는 플랫폼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많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SK 이프랜드라든가 제페토 같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있는 반면에 뭐 세컨라이프라든가 포트나잇이나 뭐 모동숲이나 이런 수많은 지금 사례들이 있는데, 각각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CP&D라고 하는 차원에서 웬만한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와 있으나, 이제 이 컨텐츠와 플랫폼의 그 스코프를 확 키워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말 잘 만드느냐의 차이들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을, 기득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구글이나 뭐 애플 다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들에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편한데, 내가 좋은데. 그런데 내가 좋으니까 그냥 쓰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결국 그들이 만든 이제 플랫폼 제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메타버스에서는 안 일어날 것이냐?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났죠. 메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 안에 있는 그 생태계는 메타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메타밖에 없으니까. 거기 1000만 대 디바이스가 팔려 있고 수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서 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냐? 못 만듭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와 비용과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 기업이 모든 걸 장악하는 일들은 앞으로 미래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경쟁 구도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 늘 이쪽에서 못하면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항상 경쟁의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뭐 삼성과 애플이 싸우고 구글과 아마존이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플랫폼의 독점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수많은 플랫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가치와 네. 어떤 게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가치와 현실 세계의 가치가 충돌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그런 가치의 충돌이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치 충돌이 어디서 나냐면, 이제 피아트, 우리가 보통 현실 세계를 피아트라고 얘기하고 블록체인 세계를 크립토라고 얘기하는데, 메타버스도 기본적으로 크립토와 이제 속성이 비슷하죠. 디지털로 구현돼 있으니까. 그러면 가치 충돌이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면 피아트와 크립토 사이에서 가치 전환이 일어날 때 충돌이 나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규제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메타버스 안에서 뭘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었고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었어. 거기서 게임 머니를 벌었어. 그거 자체로 그냥 충분한 거죠. 그게 현실에 내가 이거 왜 여기가 안 돼? 이렇게 뭐 가치 충돌이 날 가능성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환전할 수 있어. 환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금이 없다가 세금이 생겨서 거기에 50% 세금이 갑자기 때려진대. 그러면 야,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왜 50%나 떼가? 그런 이제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내지는 재작년에 있었던 타다와 택시 업체, 그러니까 기득권과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 사이에 충돌이 또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만들었다, 누군가가.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그걸 갖고 돈을 벌고 있는 세대 기득권들이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밥벌이가 안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막 극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타다처럼. 그래서 이쪽의 비즈니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규제 외의 영역이거나 내지는 이쪽의 기득권이 이쪽에다가 뭔가 이해관계를 충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 시대가 새로운 거보다는 이제 과거에 좀 편을 들어주는 게 좀 항상 좀 강하다 보니 이제 이쪽에 손을 들면 이제 이쪽이 뭔가 사업을 피지도 못하고 몰락하거나 망할 수도 있는 거죠. 타다 같은. 그래서 그런 일들은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과거에 없었던 영역이 자꾸 만들어지고 약간 회색지대, 그레이존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이슈들이 다양한 형태로는 계속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 처음에 이거 소득세를 어떻게 무나 그것 때문에 뭐 엄청 네, 말들이 네. 많았죠. 그러니까 네. 없었던 방식의 소비니까 맞습니다. 예, 정의 자체가 안 돼 있는 계속 겪게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산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데 오늘부터 산 사람한테 세금을 낸다. 그럼 이제 충돌이 나겠죠. 네. 네. 들어왔던 질문 중에, 이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사실 좀 관련된 게 있어서 조금 여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학생이 온라인상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한국에서는 전기 인프라, 뭐 인터넷이 이렇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아까 이제 플랫폼 독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뭐 메타, 구글, 애플 뭐 이렇게 회사들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럼 대한민국은 이런 해외 기업들의 그 데이터 센터로만 전락하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그게 우려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메타와 경쟁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럼 컨텐츠 사업에 집중해야 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뭐 하나의 답이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할 수 있는 상상력은 굉장히 스코업이 넓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페토, 한국이 만든 메타버스 서비스죠. 이미 유저가 3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3억 명의 유저는 한국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큰 숫자죠. 그러니까 한국이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그동안은 내수시장에서 5천만이라고 하는 유저 이상을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트래비스 스캇 그 공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글로벌 스케일의 굉장히 큰 규모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사실 도구이자 기술입니다. 결국 제페토가 그걸 만들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뭐 SM이나 이런 수많은 K-팝 컬처에서 만들어진 그 세계관들, 그게 지금 다양한 기획사들에서 이제 메타버스화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지금 있고, 그럼 사실 이 메타버스의 속성이 그런 세계관이랑 또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회를 장악할 수도 있겠죠. 뭐 BTS 버스 이런 걸 만들어서 BTS 그 메타 휴먼들과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럼 뭐 팬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NFT가 돼가지고 뭐 구매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활용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슈는 그거죠.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요소가 디바이스도 필요하고 운영체제, 디바이스 위에서 올라가는 운영체제도 필요하고 디바이스의 코어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핵심 기술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개발자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한국이 잘 못하는 게 이런 수직 통합화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OS 잘 못 만들잖아요. OS 못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안드로이드 갖다 쓰는 거고, 칩도 엑시노드나 뭐 퀄컴 거 갖다 쓰지만 뭐 본인들이 만든 것보다 애플에서 만든 애플 실리콘이 훨씬 파워풀하고,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해서 개발자 생태계나 이런 거를 애플이나 구글처럼 또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런 거 저런 거를 끼워 맞춰서 플랫폼을 만드는 플레이어들이 한국은 그동안 이제 주인공들이었다고 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그거를 수직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악을 전체를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득권 내지는 주도권을 한국이 아직 못 만들었다라는 약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은 현재 있는데, 반면에 한국이 또 잘하는 건 그런 게 만들어지면 활용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쓸 때까지는 다른 나라랑 비슷한데 10명, 100명, 1000명 쓰는 거는 압도적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 숫자처럼 우리는 뭘 해도 좀 과격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과격하게 한다는 게 좋은 이유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흡수한다라는 거고, 정말 좋은 거는 한국이 되게 크리에이티비티가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진 게 사람, 가진 게 컨텐츠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플랫폼은 우리가 못 만들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고, 유튜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의 컨텐츠 아마 한국 컨텐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결국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저는 너무 좋겠지만, 일단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만큼은, 상상력만큼은 그래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컨텐츠가 네. 집중을 해야 되는 다음에 시장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강의해 주시는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사실 한 가지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기술에 관련된 거고 한 가지는 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기술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자면 결국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 이전에 저희가 흔히 하던 모바일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과 다른 점이 정말로 이 현실과 다를 바 없이 느끼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상 세계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각과 청각은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한된 형태로 촉각 정도까지는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각과 후각은 아직은 메타버스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미각과 후각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디스펜서 같은 것들이 점점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오큘러스나 그런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그런 미각과 후각까지 완전히 통합한 그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인간이 주요하게 정보를 얻는 루트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제도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회색지대라든지 현실 세계과 가상 세계의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거의 답을 얻은 것 같지만 이를테면 메타버스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들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과연 현실의 제도가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의 제도가 그 메타버스를 이렇게 쌓아앉는, 편입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메타버스만의 새로운 그런 제도나 시스템,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대표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람은 이제 오감이 있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이제 뭐 촉각, 뭐 이렇게 오감이 있는데 이미 그 오감을 이런 기술, 이머시브한 이런 기술들에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센소라마라고 1950년대 일종의 저기 영화관 가면 4D 영화 있죠. 그런 형태로 컨텐츠와 디바이스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요만한 스크린인데 가사 3D로 보이면서 그 영상을 볼 때 바람이 불면 막 바람도 나오고 이게 막 막 진동도 오고 냄새도 막 나오고 그런 걸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더 많은 시도들이 이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후각, 청각, 미각, 그다음에 뭐 시각, 뭐 촉각 이런 여러 오감 중에 감각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 사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각과 청각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사실 메이저 센서리 감각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는 사실 시각과 청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자리에 있었어도 이 컨텍스트의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죠. 만지지 않아도. 그 이유가 눈이랑 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사실 정말 많기 때문이고요. 촉각은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정보예요. 촉각은 그러니까 나랑 상호작용하는 정보이고, 이제 후각과 미각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제로 인테이크,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상호작용일 수 있죠. 게다가 미각과 후각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되게 크고, 그리고 피로도가 되게 높을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직 충분히 액추에이션 하기가 어려운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케미컬 바이오 센서들이 나와서 뭐 후각에 해당하는 뭐 이제 가스를 그러니까 30개, 40개의 냄새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도 있고, 그걸 디퓨저처럼 만들어내는 기술들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냄새가 그 30종, 40종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앞쪽의 기능에 비해서는 뒤쪽에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각과 청각이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너무 큰데 굳이 이제 이 어려운 거를 붙였을 때 갖는 효용 가치. 예를 들자면 가상현실 가서 막 뭔가 보는데 냄새라고 하는 게 다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냄새만 맡은다, 뭐 향기만 뿌려주면 될 텐데, 중요한 게 코는 한번 냄새를 맡으면 쉬 필요해져서 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 굳이 그거를 억지로 넣어서 그 경험의 인티그리티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현재 시각과 청각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개선할 게 많다라는 거죠. 현재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는 양쪽 눈의 디스플레이가 2K, 그러니까 2K도 안 돼. 한 1.8K, 1.8K. 그러니까 그거 합치면 우리는 두 눈으로 이제 1.8K를 보는 건데, 올 CES에 보면 이제 어떤 회사가 4K,
UK 이런 걸 만들어 온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그 홍채 이 망막이 실질적으로 한 8K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8K 정도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굉장히 똑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제 거기서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되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가 그걸 처리하려면 아까 전기세, 뭐 컴퓨팅 파워 뭐 다 따져봤지만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GPU 뭐 엔비디아 3080 한 4-5개 붙여야 돌릴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그 실제로 가격은 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그럼 살 거냐? 못 사죠. 그러면 그 위에 돌아가는 컨텐츠는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굳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서 초기 단계의 시각 청각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는 후각이나 미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니치하게 특별한 경우에 약간 활용되는 감각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류는 여전히 앞으로 10년이 지나더라도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일 거예요. 왜냐면 촉각은 이제 걸음마거든요. 겨우 이제 컨트롤러 갖고 조작하는데 오큘러스는 이제 핸드 트래킹이 돼요. 손가락 움직임을 다 디텍션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밑에 있는 카메라 2개 가지고 하는 건데 더 정밀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바디 트래킹이 풀바디가 아직 안 돼요. 그 얘기 뭐냐면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 아바타들이 다 상체만 있는 경우 많죠. 그게 뭐냐면 다리가 디텍션 안 되니까 다리를 못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3가지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다. 그래서 후각과 미각은 아주 먼 미래에 내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좀 터치가 되는 영역으로 당분간은 전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가상세계나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기는 수많은 이슈들. 그 이슈들이 지금 사실 생기고 있어요. 뭐 제페토 안에서 왜냐하면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마이크를 켜서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육성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메타버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타로 들어가서 가상세계에 가서 누구 만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은 이미 2003년에 미국의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을 때 똑같은 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서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성이야. 그럼 막 성희롱을 하고 막 성폭력을 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흑인이야. 그럼 막 인종 폭력을 하고 막 언어 폭력을 하고 집단 따돌림. 커뮤니티에 뭐 30명 있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 막 집단 따돌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쳤어요. 근데 법으로 해결할 수 있냐? 못해요. 왜냐면 아니 나는 그냥 아바타를 친 거지 내가 널 쳤냐. 현실 세계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빠르게는 2가지 방식으로 풀렸고 느리게는 이제 3가지 방식인데 빠르게 2가지는 뭐냐면 1번 그 세컨 라이프나 이런 데서 커뮤니티 룰이나 정관 같은 거를 약관 같은 거를 개정을 했어요. 그라운드 룰을 세팅한 거죠. 앞으로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런 모욕적인 언행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커뮤니티 룰을 만들어서 벌은 추방인가요? 네, 이제 벌은 추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나 소셜 네트워크 쓰시면 블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죠. 그게 예전에 없었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까 얘 나랑 막아줘.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쓸 때 있는 수많은 그런 기능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죠. 이제 뭐 블록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알트 스페이스 VR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버블 같은 게 있어요. 버블이 뭐냐면 얘가 나한테 와서 막 모욕을 하고 위협적으로 막 할 수 있죠. 만났는데 막 야이씨 막 이러면 만나 막 뭐 욕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난 얘 때문에 내가 여기를 탓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도 이걸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도 유저인데. 그러면 버블을 탁 누르면 내가 투명인간이 돼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남을 블락할 수도 있지만 나를 버블로 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다닐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해소해 나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제일 느린 게 이제 규제인 거죠. 규제가 뒤에 따라오면서 이제 접점이 생기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안 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결국 규제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생기는 룰, 이게 어떤 그 현실 세계가 똑같은 법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티즌 에티켓, 뭐 시티즌 시민의식, 뭐 그런 게 필요하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 가서 에티켓 교육을 해요. 아바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바타로 들어가서 이제 욕을 롤플레잉을 시키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욕을 해. 아니면 여성 아바타한테 가서 뭐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롤플레잉 시키면서 이랬을 때 너 어떻게 느꼈니?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위협적이야. 뭐 이러면 이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들 이런 게 지금 이제 교육의 과정에 소셜 에티켓을 그 메타버스에서 하는군요. 네네 그런 걸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학생들하고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한 친구들은 이제 사실 되게 좋은 거고요. 뭐 하나 또 재밌는 사례는 그 마인크래프트를 포크에서 다른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 해외 호주나 이런 데 이제 부모들 중에 자폐 아동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이제 부모들이 있는데 이 자폐 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니까 들어와서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말을 막 어눌하게 하고 잘 못하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그 소통 방식 이런 게 좀 일반인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자폐 아동의 아버지가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포크해서 그 어티크래프트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폐 아동들이랑 부모들이 접속하는 마인크래프트가 있어요. 그럼 그 애들만 들어와서 이제 그들만의 방식대로 거기서 놀고 학습을 하고 부모와 소통을 하고 뭐 이런 시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한 가지 질문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하나만 짧은 그 마지막 질문이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물리적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본도 있고 지도도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 막 싱가포르면 딱 여기 이렇게 해서 찝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나한테 떨어져 있느냐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근데 사실 메타버스는 그 지도라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메타버스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세계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메타 플랫폼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게더타운도 들어가 보고 뭐 인게이지 들어가 보고 다 갈 때마다 그냥 사이트 타고 들어가서 내가 다운을 받는 방식인데 만약에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마치 지도에서 찍어가는 것처럼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떤 그 진짜 그 어떤 현실과 가상세계의 어떤 그 메타 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걸 현실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인터넷에 지금 수십억 개의 사이트들이 있죠. 그러면 그 수십억 개 사이트들이 예전에 초창기에는 야후나 알타비스타나 라이코스 같은 사이트들이 애그리게이터 사실 그 메타 사이트들이었어요. 그 다 묶어준 사이트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다 망하고 지금 누구로 바뀌었죠? 구글. 그러니까 이제는 한 군데 모아주는 건 불가능하다예요. 대신 잘 찾게 도와줄게. 그게 이제 검색이고 큐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마저도 하나의 어떤 그 레이어에다가 모든 정보를 연결해서 담을 수 없는 규모로 만들어졌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찾게 만들어주는 게 인터넷에서의 이제 가이드라고 하면 메타버스도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세계들이 갖고 있는 사이즈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곳에 뭐 호라이즌 월드, 뭐 포트나이트 뭐 이런 게 있고 뭐 마인크래프트 뭐 로블록스 있다고 하면 마인크래프트 실제 사이즈가 지구보다 큰 건 아세요? 지구보다 큽니다. 마인크래프트 랜드의 크기가 로지컬리 지구보다 커요. 그래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건 현실 세계가 차이는 현실 세계는 워프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가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야. 그럼 비행기를 타야 10시간에 갈 수 있고 기차나 배를 타면 한 달 걸려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그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점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을 1초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이면서 동시에 로지컬리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즈를 가진 메타버스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가 지구를 점 하나로 찍어도 안 찍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크기예요. 그러니까 몇 광년씩 날아가고 실제로 그 이브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 게임이에요. 아직 메타버스는 아닌데 게임인데 메타버스화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예를 들자면 이쪽 행성에서 저쪽 행성으로 뭔가 자원을 이제 거래하려고 이동을 시켜. 그러면 그 게임상에서 여기까지가 뭐 4광년이야. 그러면 1광년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면 예를 들어서 진짜 뭐 4일을 하루에 1광년 1년이다라고 보통 그 게임의 타임이 돌아가고 있으면 4일을 기다려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쓴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구성 요소 중에 공간과 시간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은 뭐냐면 디지털로 가상화된 공간. 근데 그 공간이 하나하나 분절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랜드도 있고 이 세계와 세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로지컬로 연결돼서 그게 큰 세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서로 끊어진 걸 다 묶어서 그냥 하나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를 우리는 다 접속할 수 있는 게 나와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개념 자체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런 세계와 시간계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세계가 시간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동숲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랑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NPC들은 9시만 되면 다 자러 가요. 그래서 네, 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낚시하고 농사를 질 수 있긴 하지만 놀 친구가 없으니까 자러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메타버스들이 밤낮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밤새 다닐 수 있어요. 게다가 글로벌로 보면 전 세계 유저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서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면 미국 시간, 한국 시간 다르니까 나는 밤인데 얘는 낮이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디는 하루가 뭐 1년인데도 있고 어디는 현실 세계랑 똑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그 다양한 시간계가 존재하는데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 메타버스에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내가 모동숲에 접속하지 않아도 모동숲의 시간은 가고 있고 포트나잇에 접속하지 않아도 포트나잇의 시간은 가고 있는 거죠. 아직 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메타버스의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학생들이 보내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환경, 조경, 교통 등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로서 과연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대표님이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제가 주신 질문을 약간 우답으로 답변을 드리면 기술, 메타버스 뭘 배워야 돼,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인데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호기심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고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내가 호기심이 있지 않는 한 나한테 먼저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호기심을 갖고 오큘러스 저거 빨리 써보고 싶다. 와 저거 쓰면 어떨까 궁금하다. 사서 막 빌려서 이렇게 써보는 그런 호기심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암만 좋은 거를 얘기한들 그게 나의 기회가 되긴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런 어떤 능력,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실제 해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실행력, 뭐 이런 게 부수적으로는 다 필요한데 결국 앞단에 어쨌거나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뭐 나중에라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환경 뭐 너무너무 많은데 안 해보고 겪어보지 않고 뭐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먼저 다가서신다면 저는 그게 지금 주신 질문의 첫 번째 단계의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씀은 궁금하면 해봐라. 라는 궁금해야 된다라는 거죠. 궁금해해야 하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해봐라.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 정말 사실 뭐 몇 시간도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토론을 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대표님 지금 강의랑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참여해준 학생들 또 스태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저희 환경대학원 렉처 시리즈 9번째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